안녕하세요. 잡초근성의 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새로운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들이 있고 제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꺾일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 서울입니다. 서울. 야, 여기가요. 미달이 났답니다. 미달. 중대형 절반이 미달. 아니 세상에 서울에서 미달이나? 야, 이거 부동산 시장 난리 났구나.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노원구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 아이파크. 1군 아파트예요. 세상에. 현대 아이파크가 청약 마감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서울인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빠르게 터져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59 A타입은 경쟁률이 268대 1? 뭐야? 청약 마감 실패했다며. 84 타입은 44대 1? 야, 이게 어떻게 실패를 해? 이렇게 경쟁률이 좋은데 실패할 수가 없잖아. 자세히 봤더니 105 타입. 굉장히 큰 평수죠. 16개 중 8개만 청약 마감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실패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지. 서울이 망할 리가 없지. 부동산이 꺾일 리가 없지. 아이, 역시 부동산은 불패지. 에이, 괜히 쫄았어. 무서웠어. 아,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뉴스가 있습니다. 공급 변수에 얼죽신까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변화별 단어가 다 나옵니다. 얼죽신이 뭐냐면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이제 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 내년에 아파트 값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 전망 자료가 있길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권은 1% 상승, 수도권은 상승, 수도권 상승폭 확대. 아, 다행이다. 서울은 살아남는구나. 수도권은 살아남는구나. 지방이야 뭐 죽든가 말든가. 서울이 버티고 있어야, 수도권이 버티고 있어야 지방도 다시 살아날 기미가 있는 거다.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는 지방이 조금 빠지는 거고 서울은 버티잖아. 부동산 시장 문제 없어. 앞으로 우리에겐 꽃길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수도권은 오를 거라고 하니까 예,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가 또 있어요. 뭐냐 하고 또 봤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찬바람이 분다. 공인중개사 폐업 서울에 3배 늘었다. 이런 뉴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지.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프를 봤더니 요 아래 녹색이 개업, 위에 황색이 폐업인데 그래프상 격차가 크면 클수록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근래 들어서 아시다시피 폐업이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굉장히 처음엔 좁았는데 늘어난 이후로는 좁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공인중개사들이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왜? 서울은 버티고 있으니까. 절대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서울은 절대 안 망한다.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식들, 이러한 공식들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은행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기에 은행이 지금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국가에서 자꾸 빌려주지 말라니까 돈을 못 빌려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래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장하려면 7,500만 원 상환을 하라. 이금융대출 옥죄기에 서민들만 시름을 앓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온 거예요. 아니 주담대 연장을 하려니까 돈을 내라고 상환을 해야만 연장을 해준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3년 전에 저축은행에서 4억의 주담대를 실행을 한 A씨 60세랍니다. 무직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연장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처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의 연장을 계속 해왔던 분 같은데 이번에 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7,500만 원 상환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억을 빌렸는데
7,500 상환을 해라.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상환을 하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살고 있는 집 공시 가격이 하락을 했다. 집의 값어치가 줄었다. 그러니까 상환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씨라는 분, 이분은 신규 대출자가 아니죠. 기존의 대출을 쭉 쓰고 있었던 기존 대출자고 한 번도 연체한 적도 없고요. 신용에 대한 변동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공시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바로 7,500 상환 요구가 들어온 건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집값이 엄청나게 빠졌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갑자기 왜 은행에서 상환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융당국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은행은 원론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저축은행이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풀어준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발전을 할 거기에 저축은행이 나서서 우리도 한번 돈을 빌려줄게 나온 게 아니고요. 1금융권이 전부 다 막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때다 싶어서 1금융권 이용을 하던 사람들을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온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기존의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저축은행만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저축은행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 저축은행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기존의 저축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신용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메이저 은행사에서 원래 쭉 거래를 해왔었는데 그곳이 막히니까 온 분들이 이번에 전부 다 대출을 받은 거지 기존에 1금융권 이용이 좀 어려웠던 분들이 이용한 게 아니에요. 저축은행은 철저하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잠재 고객들을 강제로 끌고 온 케이스가 근래들은 저축은행 대출 사건이고요.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데리고 왔다 싶으니까 저축은행은 지금 다시 대출을 막은 거예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난리치니까 막았다? 이거는 조금 전 아니라고 봐요.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축은행이 용감하잖아요. 원래 신용도가 낮아도 돈을 빌려주는 그런 용기가 있는 집단들인데 이런 집단들, 은행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엄청 간단해요. 제가 간략하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 번만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짜리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을 사려고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3만 원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은행에서 70% 7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랬더니 집값이 올랐습니다. 오, 집값이 12만 원이 된 거예요. 야, 집값이 올랐다. 그런데 옆에 저기 보이지 저 아파트. 저거 새로 지었다는데 우리 저기로 이사 갈래? 저기 가격 오른대. 이런 얘기를 듣고 집을 12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빚 갚고 5만 원 남죠. 처음에 내 돈 3만 원이 있었는데 집에서 몇 년 살았더니 내 재산이 5만 원으로 늘은 거예요. 와, 이 5만 원을 가지고 저 앞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 아파트의 가격은 13만 원이에요. 자, 내 돈 4만 원 넣고요. 70%인 9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서 내 돈 4만 원만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5만 원이 있었으니까 만 원이 남죠. 이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요. 명품도 사고요. 오마카세도 먹고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워딩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셨죠? 해외여행 계획이 폭발을 하고 있다. 오마카세 열풍이 불고 있다. 명품 소비가 전 세계 최고다. 이런 뉴스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돈이 남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찌됐건 13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았더니 허허이 16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빚 갚고 집 파니까 남은 돈이 7만 원이 됐어요. 5만 원에서 7만 원이 됐습니다. 야, 이거 일할 필요가 없어. 집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은 돈이 막 벌려. 이 돈을 가지고 20만 원짜리 집을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더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해요. 자, 내 돈 6만 원을 또 두드려 박습니다. 7만 원 있는 거에서 만 원 남기고 6만 원을 박아요. 그리고 14만 원 대출을 받습니다. 자, 또 몇 년 살았어요. 이야, 진짜 나는 부동산 전문가인가 봐. 집값이 세상에
24만 원이 됐어. 대박이야. 야, 집 팔아야지 뭐해. 집 팔고 저쪽에 있는 저 아파트로 또 이사 가야 돼. 이 집을 팔았더니 남은 돈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엔. 우와. 앉은 자리에 돈을 얼마를 버는 거야. 용기 한번 냈습니다. 30만 원짜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위치도 좋고 좋은 동네라고 합니다. 비싼 돈 주고 들어갔고 9만 원 내 돈을 박았습니다. 10만 원 있는 거에 또 만 원 남겨놓고 9만 원을 받고 나머지 21만 원을 대출을 받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나왔죠. 여기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아니면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집을 손해를 보더라도 팔까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은 3만 원, 3만 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30만 원이 내 기본 자산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계속 뻥튀기가 돼왔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처음에 내가 3만 원으로 시작한 건 아예 머릿속에서 없습니다. 30만 원에서 만 원이라도 빠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돈이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곧 죽어도 사람들은 돈이 뻥튀기가 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돌아갈 수가 없다. 죽었으면 죽었지 꺾이진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러면 돈이 왜 이렇게 뻥튀기가 됐을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터졌나?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나? 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짜 냉철하게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 값어치가 지금 올라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원료 사다가 재조립해가지고 파는 그런 수출이 대부분인 그런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과학기술도 뭐 한때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선방을 했습니다만, 첨단 과학기술이라고 현재로서는 보기 어렵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유 없이 집값들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났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머지 나라들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멈추질 않는다. 죽었으면 죽었지 꺾이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여기에 확신을 주는 또 뉴스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그런 네임들이죠. 골드만삭스, IMF. 전부 다 성장률을 1.8%로 하향, 수출 악화, IMF,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전부 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은 어둡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만 그런 말은 뭐 옆집 개나 주라고 하면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국가도 문제고 은행권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 지금 보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부드럽게 착륙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자체가 지난 지 오래됐고, 우리도 이거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뉴스였고, 현재 모든 자금을 서울 위주의 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신축 아파트 외에 돈이 잘 흘러가지를 않아요. 모든 역량은 오직 서울, 수도권 신축 분양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돈이 현재 거의 없어요. 오로지 건설사, 시행사, 은행, 이쪽 살리고 봐야 되니까 분양만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요, 가격이 빠지더라도 은행이 타격을 그렇게 입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제 일전 영상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신규 분양만 해결을 하면은 국민들 빼고는 전부 다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은행에 관련된 정말 유명한 어록이 하나가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는 은행은 너무 친절하게 웃으면서 우산을 적극적으로 빌려줍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은행은 인상을 쓰면서 우산을 다시 가져간다고 합니다. 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뉴스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더 크게 보십시오. 우리나라라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고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큰 돈을 대출받아서 집을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